알고 보면 다 별거 아니라. 네, 반갑습니다.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이랑 무슨 관계라서 오늘 아마 이 처음에 공지만 보고 안재홍 배우 나오나 보다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끝에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이 잠깐 나오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 무슨 고마운 짓을 하셨길래 크레딧에 올랐는지와 네네. 감독님과 어떤 관계여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를 먼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제 후배고 2살 동생이어서 되게 가깝게 지냈던 그런 친구여서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어서 또 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뭐 특별히 이 영화를 위해서 고마운 짓을 하신 건 아닌가요? 근데 그때 고마운 분들의 이름이 있던데. 고마운 시간들을 같이 보냈으니까. 네. 네. 사실 제가 단편 영화를 만들었던 작품이 있는데 울릉도에서 찍었던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도 이제 김태한 감독님이 이제 조연출로 도와줬던 작품이고요. 또 학교 다니면서 같이 그 단편 영화 작업을 많이 했던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감독님 오시기 전에 감독님 없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김태한 감독님은 일단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사실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가 좀 궁금해지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서와 이런 감성과 이런 질감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떠한 평소에 어떤 인간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는데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김태한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작품과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담백하고 또 단단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 작품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빨간색이 펼쳐지면서 첫 미망의 제목이 나올 때부터 좋았어요. 빨간색 틀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 장면을 또 준비했는 줄 알고 이렇게까지 신이란 지구에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네. 네, 그런 아니에요. 보면 그 순간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을 보면 이게 보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영화겠구나 했는데 그게 또 2막으로 가면서 변형이 되고 또 다른 미망이라는 타이틀이 뜰 때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뜻들이 그리고 이렇게 참 다채롭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생각들로 영화를 따라가게 되고, 담담하게 그리고 이렇게 변화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어떤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굉장히 잘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저도 무슨 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통은 조금 영화랑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사람을 당겨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꼭 감독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체 이 영화의 자연스러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단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종로나 광화문이라는 거리에서 찍어서만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움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영화는 대체 무슨 어떠한 마력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잡아 끄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던 차에 지금 감독님이 오신 건가요? 마스크를 써서 제가 제 매니저입니다. 네. 네. 왔네요. 오셨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저희 감독님 없는 동안 이 영화가 얼마나 별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자, 늦게 오셨으니까 먼저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급한 마음이 숨소리에서 느껴지네요. 네. 영화 보러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영화를 만드나요? 라는 질문에 감독님이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감독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화는 일기 같은 거다. 쓰고 나면 내가 뭘 잘못 생각했고 뭘 좋게 생각했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일기다. 또한 영화는 나에게 나침반이다. 나를 체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영화는 나에게 기차역이다. 자꾸 바뀌네요. 그래서 일기에서 나침반 기차역. 일기 나침반 기차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 일기하고서 기자의 반응을 봤나 보죠. 리액션이 별로였는데 나침반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기차역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나는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로 할 때는 다 전할 수 없는 나의 어떤 것을 영화라는 언어로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멋있는 말도 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영화를 하는 게 일기가 아니라 편지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만나는 것처럼 이제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일들이 적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영화를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기차역, 나침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지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바라봤을 때 내가 괜찮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자각하게 해주는 예술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안재홍 배우든 또 김세윤 작가님이든 제가 좋은 사람이 되면 이런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어야 되는데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이 좋은 영화의 시작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길을 걸어가다가 배우를 만나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서 사실 우연한 만남은 많잖아요. 안재홍 배우님과도 우연한 만남을 할 수 했었을 텐데 안재홍 배우님을 우연히 만났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다른 배우와 우연한 만남을 가졌을 때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설명과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재홍 배우님도 우연찮게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 선후배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저는 지금 이 영화를 찍었던 계기와 마찬가지로 우연이지만 그걸 꼭 필연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재홍 배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살에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저 영화를 찍을 때 이명하 배우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서로 걸었던, 영화 속에 걸었던 그 길을 정말 걷게 됐었어요. 그 전에 원래 알던 사이셨어요? 그 전에도 이제 친구로 알고 지내던 동료 사이였고,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계속 찍어 가려고 했던 사이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썼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제작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서 헤어질 때 이제 우리 꼭 영화 찍자라는 인사로 헤어지게 됐었는데, 그 말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래서 그날 밤 일기를 쓰고 시나리오를 써서 일주일 뒤에 배우님에게 보내드리고 한 달 뒤에 바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쓴 시나리오는 일부만 쓰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미 3부까지 다 구상을 하신 건가요? 처음 시나리오는 일부만 작성을 해서 촬영을 들어갔고요. 저 첫 번째 파트 촬영 회차가 총 2회차였는데 1회차 끝나고 나서 그 장면이 1회차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게 1회차 마지막인데 그 장면을 찍을 때 3부까지 다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차 끝나고 바로 3부까지 시나리오를 다 썼습니다. 그거 그런가요? 네. 몰라 또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안재홍 배우님께도 궁금한 걸 여쭤보겠지만 혹시 그 관객의 입장에서, 배우의 입장에서 그 영화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감독님께 같이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2회차에 찍었다는 걸 사실 몰랐는데 그게 되게 놀랍고, 전체가 몇 회차? 이 모든 3부작의 총 10회차입니다. 10회차? 네, 첫 번째 파트가 2회차, 두 번째 파트가 3회차, 마지막 파트가 5회차였습니다. 근데 또 인터뷰 보고 놀란 게 사실 누가 봐도 그래 이건 독립 영화니까 몰래 찍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배우들 알아서, 배우들도 그렇게 막 얼굴이 많이 알려진 스타가 아니니 배우들 보고 저쪽에 가서 걸어 다니세요 하면 멀리서 카메라 놓고 몰래 찍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장 통제를 다 하셨다는 인터뷰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좀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카메라를 놓고 그 사람이 많은 인파 속에서 카메라를 두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눈에 너무
뛰어요. 몰래 찍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 선택지가 몰래 찍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너무 대로였고 카메라로 찍고 저희가 무전기가 있으면 액션 저희들끼리 이렇게 해서 몰래 찍는 게 가능했었는데 무전기가 없었어요 저희 현장에는. 그래서 음성으로 크게 액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한다라는 거를 그 전에 미리 가게 사장님들에게 배경에 나오는 사장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어찌됐건 밖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찍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시민분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도 협조문을 드렸었고 서울시에서는 거리 촬영은 허가하는데 시민분들이 불편해하실 것들은 감안하고 일일이 양해를 구해라 라고 해서 하셔가지고 가게 사장님들 말씀드리고 촬영할 때 이제 저희 독립영화 찍는 젊은이들인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얼핏 100% 통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카메라를 많이 보면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예. 이렇게 중간에 그 군인분들이셨는지 전경분들 전경분들, 네. 지나가는 거는 그럼 우연히 그 타이밍에 지나가셨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화면 바깥에서 스태프분들이 지금 안에 촬영 중인데 지나가시면은 출연하실 수 있다 라는 걸 고지를 드려서 그 얘기 듣고 일부러 지나간 거죠. 정말로 그렇게 일부러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좀 불편하신 분들은 카메라 뒤로 돌아가 주신다거나 한 1, 2분 정도는 기다려 주신다거나 그래서 근데 그 대화 속에서 되게 그 좋은 타이밍으로 이렇게 뭔가 딱 등장했다가 또 전혀 의식도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프레임아웃 하시는 게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이분들이 섭외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파고 또 그런데 이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를 보실 법도 한데 그런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참 이 거리 자체가 하나의 세트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마 제일 먼저 섭외를 했어야 되는 건 이순신 장군이 아닌가. 사실 이 영화에 대한 감상 중에 제일 궁금한 게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셨을까가 궁금할 정도로 이 영화에 사실은 거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세 개의 이야기를 엮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이 주인공들이 어떤 영화 속에서 겪어내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게 이순신 동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의 아이디어도 함께 촬영한 배우에게서 얻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감독님의 경험이나 그리고 함께 촬영한 배우님들의 경험이 영화에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죠. 제가 그때 영화를 찍을 당시에 그림을 드로잉 수업을 배우고 있었었고요. 이명하 배우를 그 공간에서 우연히 만났었고 그리고 하성욱 배우와는 이제 건대 동문입니다. 학교 동문이어서 20대 이제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였는데 종로 일대가 이제 음식값이랑 그런 게 싸니까 거기서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성욱 배우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뭐가 있대. 사실 이터가 뭐래. 이렇게. 그때 이순신 동상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형 그거 알아? 이렇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너무 재밌다 하면서 이제 종로가 배경이니 아이디어를 구상했을 때 이순신 동상을 하나의 지표와 은유로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자료조사에 들어갔는데 하성국 배우가 얘기했던 것과 전부 다 반대로 네. 아 이게 자료조사 안 하고 영화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료조사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는 서울극장에서 그 실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그럼 실제 이야기랑은 가장 근접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제 실장님이 얘기하는 게 가장 이제 자료에 근거한 얘기이고 1막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저 예전에 처음 영화 이제 열심히 보고 할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영화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미지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해. 그래서 그래. 그냥 결국 영화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예술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계속해서 영화적인 시간과 영화적인 공간이 이 영화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그냥 고백받는 듯한 영화를 만날 때 느끼는 반가움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느낌이 좀 굉장히 좋은 영화로 제 그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좀 감독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저에게 시간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저와 별개로 인생을 살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총체가 여러분 자체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간에 있으면 사실 합쳐서 100년도 넘고 200년도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게 이 공간 안에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2024년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이 공간 안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이는 게 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극 중에서 그 모더레이터가 말하는 것처럼 1950년대와 같은 거리를 걷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역시 저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영화를 만들어서 생긴 이 순간이 저에게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배우님 입장에서는 일단 사실 배우가 거의 다 모든 걸 해줘야 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이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카치에싱이 있는 영화도 아니고 사실 배우 입장에서 다른 동료 배우들의 연기를 좀 어떻게 보셨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아, 저 장면의 연기는 참 좋았다라거나 저 장면의 연기는 연출이었을까 아니었을까라거나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굉장한 힘이 있는 작품이고 그런 연기로서 그 작품이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특히나 장편 영화라는 한 2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관객들에게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혹은 흥분해서 혹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집중시키거나 조금 더 이제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하고 마음속 깊은 이 솔직하고 이 자연스러운 얘기들을 이 장편 속에서 이어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그 힘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힘든 굉장한 힘을 갖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서 이 작품이 저는 특히나 더 재밌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그 결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이 작품 속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문어법 같은 어떤 대사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잘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이질감 없이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뭔가 이 인물들과 밤의 거리를 같이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건 그런 연기들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좀 리허설을 좀 많이 하신 편인가요? 근데 촬영이 10회차밖에 안 되면 배우들과 충분히 그 어떤 동선을 맞추고 충분히 리허설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회차 안에서는 리허설을 하지 않았고 아예 테스트 촬영을 따로 잡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거리와 그 시간을 재서 측정을 했고 카메라 테스트랑 이제 사운드 테스트를 다 했었어요. 그런 걸 배우들 없이 일단 기술 스태프들만 동선 체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배우들과 함께? 기술 스태프들이 먼저 체크를 하고 제가 이제 대사를 읊으면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스태프랑 같이 배우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리허설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회차 당일에는 첫 슛은 다 리허설 겸 슛으로 가고 다 같이 모니터 본 다음에 디렉팅 하면서 아마 이제 시민분들이 쳐다보는 컷이 아닌 이상 배우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한 3테이크 안에 대부분 다 오케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원경으로 찍은 거는 나중에 후시 녹음으로 대사를 좀 입힌 방식이겠죠? 이게 다 동시를 원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이드로 이제 와이오리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예능에서 하는 그거를 사용했고, 이제 고백하자면 영화의 첫 번째 5분 분량만 후시 녹음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동시 녹음입니다. 실제로 그 5분 1회차 때 태풍이 오는 바람에 기계 고장으로 사운드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앞에는 후시 뒤에는 동시 녹음을 쓰는 게 이질감이 드니 영화 전체를 조금은 시 낭독하듯이 사운드 디자인을 하자라고 해서 조금은 다 약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랑 다른 사운드 디자인으로 약간 시 낭독회처럼 사운드들이 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빠져 소라는 바는 감독님이 실제로 단골이셔서 섭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사장님도 실제 거기 사장님이시고 그런 건가요? 영화 속에 나오는 사장님은 배우님이시고요. 그 영화 속의 그 위치가 실제 사장님이 앉아 계신 위치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손님들을 맞이해 주시고, 너무 가까운데 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조용히 마치 거기 안에 정령처럼 가만히 계신.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하면 되지. 굳이 정령이라고 사장님을 왜 그냥 그 본인의 자리에 계신 건데. 소 사장님이 톡톡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호기심이 이제 생기셔서 가보시면 정말 좀 약간 정령 같으세요. 되게 좀 이렇게 봤을 때 아름다우시고, 분명히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실 텐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침 한번, 그 다음에 뭐 물 한 번 마시고 그런 걸로 약간 대답을 이 사람이 듣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바람의 정령 같은 분. 근데 애초에 그 공간을 어떻게 그냥 밖에서 보고 궁금해서 가셨다가 영화 찍기까지 1년 동안 거기 단골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영화를 찍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로케이션을 섭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문을 두드리고 영화를 찍는데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하는 방식이 있고, 섭외를 또 물론 드려야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었고, 그 공간을 보니까 제가 시나리오에 막연하게 이제 써놨던 바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바는 그 근방에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발견하게 됐고, 이 공간에서만 영화를 꼭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사장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사실 영화를 하는데 공간을 섭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코로나가 풀리기 전이라 실내 촬영이 불가했었어서 언젠가 코로나가 풀리면 꼭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말만 해놓고 1년 뒤에 뚝 나타나서 영화 찍겠다고 말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찾아뵈면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었죠.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하고 싶으면 아니야. 질문하고 싶으면 해도 될까요?가 생각이 좀 질문하고 싶으면 하세요. 질문하고 싶으면 그 가게 앞에서 엔딩 장면 중에서 그 장면이 좀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거기서 이제 안에서는 노래가 아직 흘러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들어가지 않잖아요. 바로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 기다리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정말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가 맞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맞아요. 제가 영화 안에서 정말 아이가 아픈 건지 아닌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연락이었을 수도 있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 앞에서 열창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가야 된다고 차마 끊을 수 없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둘의 함께 사라진 친구였던 정수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면서,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마치 나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면서 하는 그 노래를 나는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이 아닐까, 이게 영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그걸 기다리는 마음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 대사 사실은 생각할수록 너무 좀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장면 참 잘 짰다, 대사 참 잘 썼다. 그러니까 여전하네라는 말을 몇 번 하는데 그 여전하네라는 말이 여전하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주는 편안함이면서 여전하기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까지도 조금은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져 보셨죠? 네. 그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전했을 때 얘는 여전하네가 주는 반가움도 있지만 아직도 이러니 라는 답답함이 사실 좀 함께 일어나는 게 사람의 감정인 거잖아요. 그런 감정을 대사로 다 표현하지 않고 대사로는 여전하네 한마디 뿐이지만 그 여전하네를 주고받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느껴지면 영화를 보는 관객은 그 영화 안에 있는 여배우에게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감정이나 이런 말들이 오가는 방식, 그리고 이 영화 약간 명대사는 그럴 수 있다. 예, 다행이다. 몇 가지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저도 여전하네와 또 반대 단어지만 언젠가는 이라는 말이 또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들이 주는 의미가 참 이 영화 속에서 계속 뭔가를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은 그런 어쨌든 대사를 쓸 때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좀 반복되는 문장을 쓸 때는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다행이다, 뭐 여전하네, 아니면 언젠가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가슴에 콱 와서 박혔던 거는 덕분에, 덕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국어사전 보시면요, 우리말 겨루기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문제가 때문에와 덕분에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때문에라는 단어와 네 덕분에 내가 좋았어 라고 하는 덕분에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우리말 겨루기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마지막에 그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에 너 때문이야 라는 마음을 담지 않고 네 덕분이야 라는 마음을 담고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두 사람이 담겨 있어서 저는 엔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단어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영화에 배치하고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안지용 배우가 말씀했던 건데, 이제 커다란 사건이나 커다란 감정,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저 또한 그런 영화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들은 흡입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사람의 하나의 대사보다는 커다란 사건이나 배경이 중요할 때가 많은데, 제가 이 영화를 애초에 구상을 떠올렸을 때는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사건 전과 그 이후에, 그리고 직후도 아니고 뭔가 오랜 시점이 지난 이후에 잔잔한 파동 같은 거를 바라보는 영화라서,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이 영화에 푹 빠져서 보면 물론 감사하지만 이런 영화를 푹 빠져서 보기엔 힘들 테니 각자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대사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은 실리적으로 앞에 대사 못 들었으면 뒤에 대사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처럼 영화가 표현되길 바랬는데 그 반복해서 오는 운율이나 리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대사 배치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인만 아는 그 말맛의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에둘러서 표현하는데 이순신 동상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상 얘기인데 사실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에 대한 감정을 묻힌 동상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시적인 다이성, 중의성, 그 다음에 그 운율,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대사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저 약간 좀 뜨끔뜨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너 수업하는 데가 어디야? 그때 느꼈죠. 지나왔는데? 지나왔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데? 라는 거. 그리고 여자가 나중에 너 만났네 일기 썼다 그러니까 나 만나고 일기 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남자의 마음 같은 것들이 다 똑같구나 라는 좀 뜨끈뜨끈한 순간들도 있어서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도 안 하신 영화에 GV를 함께 해주신 안지용 배우님부터 오늘 미망이란 영화를 갖고 관객분들을 만난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또 김태형 감독님의
님의 이 데뷔를 너무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또 아까 태양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시간이 모여서 이 극장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망이란 작품은 극장에서 음미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 스토리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는 영화가 있다면은 뭔가 그 영화 자체, 이 작품 자체를 음미하고 향유하는 작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작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한 디테일들이 수없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보셔도 저는 또 다르게 보일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이 요즘 날씨에 굉장히 근사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여러분들께 또 여러분 지인분들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11월 20일 개봉하면 이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 마음껏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소중하고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제가 늦어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다 두 분께도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오더라고요. 오는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 길이 또 영화를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억들, 관계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극중의 대사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영화처럼 소중하게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시기 전에 안재홍 배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독님이 영화를 닮았네요. 영화가 감독을 닮았고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좌석에 손잡이 이렇게 열면 그 안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거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걸요? 그러니까 극장 나 여기 와봤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직 많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제끼면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광화문 종로 다 걸어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고 그런 걸 발견해내는 게 사실 영화라는 매체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속에 잠깐 그 마지막에 광화문에 택시 도착했을 때 뒤에 교보문고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진은영 시인의 어울린다라는 시였는데 너에게는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는 손을 잡고 어둠을 헤엄치고 빛 속을 걷는다. 라는 그 문구처럼 이 영화에는 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으로 안 될걸요? 네.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영화 끝나고 나왔을 때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의 발밑에서 부서지는 낙엽의 느낌은 다른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